안녕하세요. 저는 엣지 디바이스 모바일용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디백스의 김노건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엣지 디바이스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강연하겠습니다. 제가 한 약 2년 전에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이제 하고 있을 즈음에 이 한 글을 보고 제가 깊이 생각에 잠겼는데요. 1947년도에 앨런 튜링이라는 이제 사람이 런던에 있는 한 수학 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we want is a machine that can learn from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컴퓨터. 그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튜링 테스트라고 AI를 테스트하는 기법도 창안한 사람이고, 또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처음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창안해 본 사람이에요. 물론 구현까지는 못 갔지만, 이런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70년 이전에 우리 정말 원하는 건 계산을 빨리 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컴퓨터다. 이 말을 듣고 저는 20년 동안을 이제 AI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제 엔지니어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벼랑간 제 잡이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걸로 바뀌었을 무렵에 저 글을 보고 내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바뀐 게 된 거는 트렌드,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트렌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류 역사가 가야 되는 필연적인 역사의 한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AI가 좀 많이 임팩트를 주는 사건이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제 바둑 대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승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알파고가 6대1로 이기지 않았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대답은 저는 공학자로서 여전히 저 대전의 승자는 사람의 뇌였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알파고의 초기 버전은 한 1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모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0개의 CPU 서버, 200개의 GPU 서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한 20와트 정도, 사람의 뇌는 한 20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라고 근사가 돼요. 그러면 제 공학자의 입장으로서는 6대1 정도 되는 이제 졌던 플랫폼을 그 솔루션이 한 20와트 정도만 먹고 돌릴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지적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수단은 인간의 뇌였던 거죠. 근데 이제 30년, 40년 정도가 지나면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개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1메가와트짜리 파워가 1와트 언더가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1와트 정도를 소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적 노동의 경제적 수단은 기계이지 인간의 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점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 지금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트렌드를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무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 너무 캐캐묵은 법칙이라 사람들이 관가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2년마다 2배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게 수십 년간 19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비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저 비율을 맞춰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뉴런 구현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딥러닝이 처음 논문으로 발표되는데 초기 모델이요. 그쯤 됐을 때는 수백만 개의 뉴런을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기술로 구현할 수 있어졌기 때문에 레이어를 딥하게 쌓아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거죠. 그걸 가능케 해준 건 물론 위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이 계속해서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 즈음에 또 다른 트렌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가 필요한 트렌드를 설명하는 건데, 두 번째는 2025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180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몇 배수의 데이터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데이터가 대부분
unstructured 돼 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 아직 가공 전에 있는 데이터가 raw한 데이터가 막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40%는 리얼타임 리스폰스를 요구하는 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데 실시간 응답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런 요구가 이제 이런 즈음에 생겼고요. 그 즈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소개가 된 거예요. 2012년도에 그 이미지넷 컴피티션에서 뭐 알렉스라는 사람이 알렉스넷을 만들어서 8층에 CNN 뭐 딥러닝의 좀 실용적 시초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내놓으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도 놀라갔고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소개된 거죠. 그 이후로 눈부시게 발전해서 2014년, 15년 이렇게 가면서 계속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증가돼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저 Y축이 이제 그 에러률인데 에러률이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능가하게 되는 시점이 2015년도 정도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믿기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하나 트렌드는 저 2012년도에 알렉스 나오고 나서 최근에 알파고 버전까지 2018년도 나왔던 것까지 30만 배의 그 AI 알고리즘 복잡도가 증폭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 트렌드는 무어의 법칙인데 그 2년마다 2배의 컴퓨터 능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AI 알고리즘 복잡도는 그걸 완전히 웨이아웃해서 완전히 능가해버리죠. 그래서 좀 AI의 그 컴플렉시티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현재 트렌드에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트렌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네 번째 이유는 2010년도로부터 2020년 사이에 IoT 디바이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기,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된 조그마한 디바이스들의 개체 수가 엄청난 숫자로 늘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따져도 한 10억 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50억 개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곧 몇 년 안 가서 지구에 있는 70억 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0 빌리언에서 50 빌리언이 된 건데요. 100억 개에서 500억 개가 증가된 겁니다. 10년 사이에. 근데 불과 몇 년 후에 제 생각엔 700억 개도 넘어가요. 그러면 인류 개체수가 그 개체수의 10배에 달하는 어떤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겼다는 거는 그 대부분의 그거의 이제 주요 부분은 IoT 디바이스들이 저렇게 많아지면서 IoT 디바이스에 붙어 있는 센서들이 이제 뿜어내는 센싱하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IoT 디바이스가 자동적으로 발생시킨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이 IoT 반도체 시장의 이제 그 크기를 이제 그 마켓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는데 IoT 디바이스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그 개체 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반도체의 그 세일즈가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켓이 계속 굉장히 커졌던 거죠. 익스포넨셜하게 리니어하게가도 아니고. 이러한 차트를 볼 즈음에 제가 AI 반도체를 엣지나 모바일 IoT 기기용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쯤에 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IoT 디바이스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 raw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딥러닝 아니겠는가, 그죠?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트렌드는 근데 이제 IoT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대부분 많은 디바이스,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에 다 물려들기 시작돼요. 근데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AI의 그 연산 캐퍼빌리티를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엣지 디바이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엣지 디바이스 성격, 그러니까 IoT 디바이스 성격은 리얼타임이 돼야 됩니다. 리얼타임 리스폰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저 많은 데이터가 언제 서버까지 올라갔다가 처리돼서 내려올 것이냐라는 거죠.
데이터가 생긴 곳에서 바로 처리해주고 응답을 해줘야 실시간 응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엣지에서 AI 캐퍼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소모 때문에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반도체 기술에서 통신하는 데 드는 파워가 연산하는 데 드는 그 어떤 데이터를 연산하는 데 파워보다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엣지라는 거는 파워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생겼는데 획득됐는데 얘를 서버까지 올리기 위한 파워가 연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거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서 연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니즈가 생긴 거죠. 세 번째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뭐 영상이라든가 음성이라는 게 획득이 됐어요. 획득이 됐는데 그 데이터를 과연 서버로 올릴 수 있냐,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 문제는 없겠는가. 예를 들면 가전에서 또는 어떤 뭐 감시 카메라가 개인 사생활 공간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 자체를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 올릴 수 있냐, 통신 중에 해킹당하면 어떡할 거냐,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는 통신이라는 거는 언제든 끊기기가 좀 마련이에요. 근데 IoT 디바이스가 어떤 이유에든 통신이 끊겼을 때 동작되고 있던 AI 동작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갑자기 통신을 통해서 뭐 자율주행이 컨트롤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신이 막혀버려서 자율주행이 스탑돼 버리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 강력한 이유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필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는 필요성은 다 나왔죠. 온디바이스의 AI 기능이 실시간으로 라이트하게 저전력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 않았냐. 그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자면, 저기 Y축이 이제 그 AI의 지능 수준을 말하고요. X축은 그 해당 알고리즘에 요구되는 연산량, 그리고 저 점들의 크기, 서클의 크기는 필요한 데이터, 저 알고리즘을 연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이제 사이즈를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이제 왼쪽 맨 하단에 있는 게 알렉스넷이라고 저 주황색 다시 그 서클이 있고요. 그때는 좀 AI 수준이 좀 낮았죠. 지적 수준이 낮았는데 그 오른쪽에 큰 서클들이 이제 그 VGG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CNN 모델 중에 가장 그 상용화될 때 가장 먼저 이제 사용되게 된 모델들인데, 그 VGG 모델들 보시면 그 서클이 굉장히 크지요. 그 얘기는 필요한 데이터의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뭐 한 700메가, 600메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죠. 이유는 연산을 필요로 하는 횟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렇게 연산량을 많이 늘리고 데이터를 많이 필요한 걸로 트렌드가 됐다면 AI 알고리즘을 점점점 이 도표에서 왼쪽 상단에서 조금만 점들로 보이는 알고리즘들로 개발되기 시작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지능의 수준은 높은데 필요 연산량은 낮고 필요한 데이터는 적은 거. 결국 경량의 AI, 똑똑한 AI 알고리즘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엣지 디바이스에다 집어넣어야겠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이 시장이 원하는 거다, 그 방향이다라는 거를 이제 부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런 알고리즘조차도 또 더 경량화 시킵니다. 더 작은 연산량과 더 데이터가 덜 필요한 모델로 따로 변형하는 기술들을 많이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온디바이스에 그러면 NPU는 왜 필요하냐? NPU, 그러니까 Neural Processing Unit, 인공신경망 처리 장치는 온디바이스 AI에서 왜 필요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기술인 CPU와 GPU가 온디바이스에 비해서는 좀 제약점들이 있었다. 결격에 상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AI를 연산 처리하는 능력이 좀 턱없이 부족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요구되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량은 굉장히 과도했다.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을 좀 과도하게 일으켰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라는 거, IoT 디바이스라는 거 다 배터리로 동작하기 마련인데
배터리 라이프 타임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에너지 소모는 결국 과열로 이어지는데 그 히트싱크가 잘 안 되는 엣지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에서 과열이 나면 결국 연산 오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라 치면은 과열이 심해지면 연산 오류를 일으키면 자율주행에 오류가 일어나겠죠. 크리티컬한 이제 그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CPU, GPU 갖고는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를 처리하기가 좀 부적합했습니다. 오늘 이제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요. 그 CPU의 이제 연산 성능과 전력 소모량을, 전력 효율성을 그 1로 노멀라이즈 시켰을 때 GPU가 이제 연산 성능은 4배 빠르고 전력 효율은 8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버에서 GPU를 많이 사용해 오고 있는 이유이죠. 근데 이제 NPU는 지금 이제 개발돼서 상용화되고 있는 NPU들을 조사해 보니까 CPU랑 비교하면 25배 성능이 좋고요. 그다음 전력 효율은 50배가 좋다고 이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와 비교하면 6배의 효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소형의 전자기기 디바이스에서만큼은 NPU가 물론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AI 연산을 할 때에 다른 면에 대해서는 단점이 없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드리진 않겠지만, 근데 엣지 디바이스, 소형의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은 전력 효율성, 그 다음에 AI 연산 성능을 그래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AI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인데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NPU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된 이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AI 반도체의 마켓을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또 조사해 보니까 2025년도에 기관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한 60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에서 한 100조 원 정도의 AI 반도체 시장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엣지용 NPU 솔루션이 저 보라색으로 보이는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시장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서버보다는 이제 AI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형의 디바이스들로 다 이제 디플로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제 이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에는 이미 2017년도 정도의 기점으로 NPU, 뉴럴 엔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NNPU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는 NPU는 어떤 걸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좋은 실시간의 AI 동작을 폰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NPU가 OS와 커플이 되면 그 OS 안에서 API라는 이제 기능이 열려서 이제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개발자한테는 사용하여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제공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기술을 사용하는 이제 커스텀 앱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를 이제 될 걸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ARM CPU를 탑재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뉴럴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C에서도 저 API가 열려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 API를 사용해서 AI 기능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는 아니지만 영상 보정하는데 좀 쓰이고 이런데 좀 빌트인으로 쓰이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는데, 처음에 저희가 PC가 만들어져서 소프트웨어 개수 몇 개 됐냐 생각해 보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소프트웨어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이제 PC 시장에서도 AI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체수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골드러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CPU 기술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NPU를 사용한 이제 더 컴플렉스한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테슬라 같은 이제 회사들이 그 NPU Full Self Driving이라는 칩을 만들었어요. FSD라는 칩을 만들었는데 이미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NPU가 아니지만 GPU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가 최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좀 비행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GPU 이제 그 배터리로 동작하는 GPU의 연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NPU로 교체되면 그 속도가 그 셀프 드라이빙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NPU가 뭐 아주 그 펀더먼탈한 이제 역할을 할 거다 이미 하고 있고 계속 속속들이 뭐 엔비디아나 인텔도 솔루션을 내놨고 계속해서 많은 회사들이 상용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관심 있는 거는 가전기기예요. 가전기기가 이미 이제 와이파이가 다들 탑재되기 하고 있는 이제 IoT 디바이스인데 거기에 이제 AI 기능을 이제 디플로이해서 AI 가전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수 있고 이미 이런 NPU를 사용한 가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가전에 그 AI 기능들이 구현될 것이죠. 그 전에는 저런 NPU 기술들, 저전력의 NPU 기술이 없으면 GPU를 올려놓으면 GPU 파워가 너무 많고 CPU도 너무 퍼포먼스가 낮거든요. 지금 CPU를 사용해서 AI 기능을 일부 구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과도기적 현상이고 앞으로부터 이제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속속들이 NPU를 사용한 AI 가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엣지 AI의 이제 종국으로 좀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GPU를 위시해서 뭐 다른 회사들이 만든 NPU들도 속속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디바이스에도 NPU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 저변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2023년도에 4년도가 이게 굉장히 매스 프로덕션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라우터들, 가장 조그만 라우터부터 큰 지역을 커버하는 라우터까지 AI 액셀러레이터, 그러니까 NPU들이 각 체급별로 디플로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엔드 디바이서가 요구하는 어떤 AI 기능은 사실 AI 알고리즘 한 개가 아니고 다중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요. 이 체급별로 그 AI 알고리즘들이 여러 계층을 통해서 디플로이 되고 사용자는 다중의 AI 서비스를 멀티 디바이스, 멀티 에이전트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이고 그것은 사용자로부터 얼마나 저 AI 이제 NPU가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어떤 적합성을 갖고 구현될 거냐는 이제 이 시장이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체계를 갖게 되는 거는 또 우리가 갖게 될 미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엣지 AI의 시장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냐. 첫 번째는 이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연구자들은 모두가 다 인정하겠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AI 그 알고리즘에 대한 표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많은 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엣지 AI는 필요한 기기가 너무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하고 그 기능의 능력도 다양한 레벨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뭐냐면 다품종 소량의 시장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승자 독식 시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회사가 AI 저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이 한 가지 솔루션으로 모든 시장을 엣지 안에서 커버할 수 있고 제패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한 회사도 모든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서포트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엣지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그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군을 다 서포트할 수 있는 그 한 개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체급으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만들어져야만 하죠. 근데 이 다품종 소량이라는 이 소량의 시장은 시간을 흘러서 저 IoT 디바이스에 어디까지 NPU가 다 탑재될 건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을 시간을 두고 탑재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작았던 이 시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방대한 시장이 되겠죠. 이렇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인 디벡스라는 스타트업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반도체 솔루션 하나를 만들겠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의미 있는 디바이스들과 시장을 꼽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여를 이 트렌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글로벌 회사들이 엣지 NPU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릴리즈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이 시장을 보는 거는 사실 여기 표현 안 되는 0세대의 엣지 NPU가 있었어요. 아마 2, 3년 전에 이미 칩을 만들어서 세상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회사들 상당 부분이 다 망했어요. 아직 엣지 NPU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시장이 지금 매스 프로덕션 레벨로 없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1세대들도 저는 기술적으로 공통점들이 있고 지금 아직 저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장이 충분한 정도로 아직 확장되지 않은 시점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빠르면 22년도예요.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정도 됐을 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초반에 최초로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까지의 필요한 기술이 무엇일까? 지금 1세대로부터 2세대까지의 기술 차이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예상하면서 그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나름대로 정의했고 그 기술들을 우리 나름대로 이제 개발해서 원천 기술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도 이제 만들어 놓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피처들을 열심히 이제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국내 안에서는 AI 반도체, 엣지용을 위해서 원천 기술 개발하는 회사로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컴퓨터로 생각하는 회사와 어떤 한 알고리즘에서 그 성능, 같은 하드웨어의 구조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어떤 굴욕을 가졌을 때 얼마나 연산력을 낼 수 있냐 이렇게 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자원적일 때는 우리가 한 30% 더 좋은 성능을 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이 풍부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한 6, 7가지의 어떤 그 목표 지점의 하나의 매트릭이고요. 나머지 매트릭들도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정부 이제 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적기에 우리나라 한 대기업도 세계 최고를 해보겠다고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도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는 그 1등국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1조 정도의 이제 국가과제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맞춰서 이 해당 과제 안에서는 엣지용 초저전력 NPU 기술 개발에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수행 중이고 총괄기관이어서 이 해당 부분의 기술을 이제 주도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적기에 저희 이제 국가적 역량이 다 결집돼서 이쪽 방향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마쳤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한 25명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첫 번째 저희 이제 테스트 칩을 개발해서 저희 연산 성능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공개할 예정이고 2년 후 정도의 상용칩 이제 지금부터 2년 후 정도의 상용칩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저희 이제 그 기술의 지표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